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라몬은 2007년 한 살사 클럽에서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룰루. 라몬 자기 말로는 살사 클럽에서 이 룰루를 딱 보자마자 내가 늘 그리던 꿈속의 여자를 만났다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룰루는 전통 미국인이 아니에요. 멕시코 출신, 거기다 멕시코에서 전에 결혼해서 아들과 딸도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때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 딸과 함께 방문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상태였어요. 그렇게 연애를 이어가던 둘, 3년 후인 2010년 4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룰루, 미국 영주권을 가지게 되고요. 둘 사이에 한 명의 딸까지 플러스로 낳게 되죠. 이 둘은요, 결혼하고 잘 살았습니다. 금술 좋았어요. 2015년까진 말이죠. 이들 딱 5년 잘 살다가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왜? 2015년 복싱 코치로 활동하고 있었던 남편 라몬의 도장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된 거예요. 부부 사이에 고비가 온 건데, 그러면 보통 부부가 서로 으쌰으쌰 더 힘이 돼야 하는데, 이때 이 아내는요, 뭐 그지 새끼도 아니고, 뭐야 이 남자 이제 돈이 없네? 싫어. 나 이렇게 궁상맞게 살려고 너랑 결혼한 거 아니거든. 원하던 미국 영주권도 얻었겠다. 이제 아쉬운 거 없어. 바로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라몬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남편 라몬, 이렇게 그냥 아내를 보낼 순 없었어요. 우리 잘 지냈잖아. 좀 경제적으로 기울어졌다고 이러기야? 이혼 못해줘.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돌아섰는데 너무 이혼하고 싶은데 절대 안 해줄 것 같아.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죽여버리면 되겠네. 아니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가죠? 여튼 죽여버리면 되겠는데 내 손에 피는 묻히기 싫어. 어쩌지? 사람 쓰면 되지. 그렇게 남편 청부살인을 계획한 겁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사람을 죽여? 그것도 남편을? 이게 말이야 똥이야. 그녀는요 열정적이었어요. 아주 그냥 밤낮으로 막 수소문해가지고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던 전과자 구스타보라는 한 남자한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40만원 정도를 주겠다면서 자기 남편 라몬을 죽여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싸 죽었다. 머리에 피가 묻은 채 구덩이 속에 사망해 있는 남편의 사진을 받게 됩니다. 이게 유튜브 심의상 모자이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튼 이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아내는 악마의 미소를 지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집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이 룰루는 체포가 되는데요. 뭐야, 청부한 거 들통난 건가? 그 청부 부탁했던 구스타보가 불었나? 여튼 경찰서로 딱 잡혀오는데 뭐야? 경찰서에 죽은 남편이 떡하니 뭐야 이 상황? 알고 보니까 이 남편 라몬이 며칠 전 자신한테 권투를 배웠던 자기 제자 한 명한테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은 거예요. 저 선생님을 죽여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의뢰인이 선생님의 아내분이세요.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 좀 죽여달라 부탁했던 그 청부업자가 기가 막히게 내 남편의 제자야. 여튼 이 제자의 말에 이 남편 너무 큰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혼을 안 해준다 한들, 내가 그렇게 미웠다 한들 어찌 정이라는 게 있는데 날 죽이려 들었다는 게 놀래면서도 좀 뭔가 괘씸했겠죠. 그래서 이 남편은요 바로 제자 구스타보한테 말해줘서 고맙다 야. 계속 아내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내와 만나게 되면 그녀가 하는 모든 말 녹음하고 녹화 좀 해줘. 증거가 될 만한 거 모두 보관해줘. 그리고 바로 남편 라몬은 경찰서로 가서 바로 이를 또 알립니다. 내 아내가 날 죽여달라고 살인 청탁을 넣었다. 이 말을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경찰은 FBI의 지원까지 받아서 비밀리에 이 룰루를 체포할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 계획이 바로 남편이 그녀가 계획한 대로 살해당한 것처럼 보이게끔 만든 거예요.
만약 남편이 그녀가 계획한 대로 죽었다 하면 그녀는 무슨 반응을 보일까? 특수 분장을 하고 죽은 척한 사진을 찍은 후에 구스타보가 몸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아내 룰루를 만나 사진을 전달하는데,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구스타보를 만난 아내 룰루, 가짜 남편의 시신 사진을 딱 받아들고 보인 반응, 와, 미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행복하다는 듯이 웃으면서 남편 정확하게 죽은 거 맞죠? 라며 확인 사살까지. 아싸, 드디어 죽었다. 악마의 웃음이죠. 와, 이걸 남편이 딱 봤을 때 진짜 속이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정말. 그녀의 반응을 확인한 경찰과 FBI는 바로 현장에서 살인교사 혐의로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정말 악하죠? 이 둘 맨 처음엔 연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너무 사랑한다면서, 좋아한다면서, 너 없으면 안 된다면서 결혼했을 텐데 그 마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나. 세상에서 아예 없어지길 바란 거 보면 코딱지만큼의 정도 없었나 봐요. 사랑한다며, 너 없으면 안 된다며,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야. 와, 진짜 실제 이 남편이요, 이 영상 속의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요, 내가 죽은 걸 보면서 웃고 있었다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라모는 이혼을 이야기하곤 했지만 한순간도 아내가 진짜 나를 죽이고 싶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가짜 시신 사진을 찍을 때 내 마음은 정말 끔찍했다 라고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와, 저였으면 이 미소 짓는 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징역 20년? 너무 처벌이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짧고 굵은 악마 아내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05년 중국에서 형사 일을 하고 있었던 루앙과 고지식한 그의 파트너 바오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왜냐? 이 루앙이 포커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당연히 바오는 이런 루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횡령 사건을 하나 맡게 됩니다. 잡아야 될 범인은 은행 직원인 32살의 장자군이라는 남자. 고객의 계좌에 있던 돈 100만 위안을 빼돌리고 도주한 놈이었는데요. 경찰은 바로 해외로 도망 못 가게 막아놓고 공개 수배와 전국에 전단지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장자군의 친남동생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형이 여기 안 왔습니까? 네, 안 왔어요. 정말이에요. 아니, 솔직히 이거는 뻔한 답이잖아요. 물어보나 마나 못 봤다고 하지. 동생인데 알면 가르쳐 주겠냐?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건지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진 지 꽤 지났음에도 장자군을 봤다는 제보 전화 한 통 없는 상황. 이러다 보니 수사는 계속 그 자리. 이 두 형사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쎄 빠지게 인쇄해서 뿌린 전단지도 곳곳의 거리에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고, 이놈의 수배 전단지를 뿌리면 뭐하나,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데. 당시 중국은요, 정말 포커를 많이 했었대요. 택시 기사들끼리 모여서 그냥 차 앞 범퍼에 판 깔고 하고, 되게 좀 장소를 불문하고 많이 즐겼다고 합니다. 그중 한 사람 또한 루앙이었고요. 탐문 수사한다고 돌아다니다가도 사람들이 모여서 포커 하는 것만 보면 이 루앙 그냥 못 지나치는 거예요. 야 잠깐만 하고 그 판에 껴서 포커 치고 있고, 같이 일하는 파트너는 엄청 짜증나죠. 어느 날은요, 이 루앙 길거리에서 택시 기사들끼리 열린 포커판을 보고 또 거기 껴가지고 포커 치다가 바로 눈앞에서 이 장자군을 놓치기까지 합니다. 이 장자군은요, 수배가 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시내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수배가 돼도 전혀 꺼리낄 게 없었던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장자군이 수배 범인지조차 모르니까. 바로 내 옆을 살인자나 사기범이나 다 지나가도 그냥 냅두는 거예요. 왜? 전단지를 안 보니까. 제보도 안 들어오고 단서도 없고 위에서는 안 잡고 뭐하냐고 막 쪼고, 맨 땅에 헤딩식으로 장자군을 잡으려고 하니 이 두 형사는 죽겠는 거예요. 특히나 바오는
너무 파트너인 루앙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루앙 바로 눈앞에 장자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커한다고 정신 팔려서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진짜 루앙, 당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당신 머릿속에는 온통 포커 생각밖에 없죠? 그런데요,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범인 그 새끼가 훔쳐간 그 돈은요, 피해자들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돈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이런 바오의 말에 루앙도 속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야, 너도 카드 한번 해봐. 맨날 하루 종일 카드 생각만 나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카드 싫어하는 사람 있냐? 이 이후 바오는 전단지를 손수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사람 한 명 한 명 대조해보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구가 한두 명입니까? 언제 다 확인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 순간 루앙의 머릿속에 기막힌 생각이 떠오릅니다. 야, 바오, 나만 믿어. 내가 일주일 안에 장자군 그 새끼 잡아올게. 당연히 이런 터무니없는 말 바오 안 믿죠. 그런데 웬걸, 정말 일주일 후에 이 루앙이 장자군을 잡아온 겁니다. 몇 개월을 전국 수배령을 내리고 전단지를 뿌리고 해도 안 잡히던 이 놈이 루앙의 기막힌 아이디어 하나로 일주일 만에 잡은 거예요. 어떻게 잡은 걸까요? 루앙은 내가 이놈을 잡을 수 있었던 히든 카드는 이거예요 하면서 자기가 늘 가지고 다니던, 그렇게 좋아하던 카드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루앙의 카드에 장자군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도박을 좋아하는 루앙 형사가 도박을 즐겨하는 중국 사람의 습성을 이용해서 현상 수배범의 얼굴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인쇄소에 가서 현상 수배범의 얼굴이 새겨진 카드를 제작해서 도박장에 유통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한 이후에 한 통도 없었던 제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얼마 안 가 바로 장자군을 잡은 거예요. 효과를 200%, 300% 본 겁니다. 이 기발한 발상이 효과를 보자 많은 현상 수배범들의 얼굴이 카드에 새겨지게 됐고, 이러한 방법은 실제로 범인 검거에 획기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실제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옆에가 실제 중국에 유통된 수배범이 새겨진 카드입니다.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식으로 도박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즐겨보거나 하는 무언가를 생각해내서 카드처럼 이런 걸 생각해 그곳에 수배범의 얼굴을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좀 머릿속에 이런 수배범들의 얼굴이 각인되지 않을까, 수사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준비하면서 담배를 생각했거든요. 담배 이런 곳에 수배범 얼굴을 해놓으면 어떨까.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보니까 수배범의 얼굴을 담배에 넣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잘 모르겠네요. 좀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튼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 4월 12일 캘리포니아주 유바시의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달려온 경찰관의 바디 카메라에 찍힌 건 65세 그레고리 그로스라는 남자였는데 그는 퇴역 군인이었어요. 사고 당시 그는 술을 마신 음주 상태로 천천히 서행하다가 앞차를 쿵 박은 죄로 경찰에게 체포가 됩니다. 이게 사건의 시작이었죠. 그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땅바닥에 앉아라 얘기하면서 그의 몸을 제압합니다. 이에 그레고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나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이거 나요! 라고 말하죠. 이에 경찰은 갑자기 강제로 그를 힘으로 눌러 땅에 넘어뜨린 후에 힘으로 그의 팔과 허리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레고리는 아프다고 소리치기 시작해요. 아파요. 그만해요. 아프다고요. 이 말에 경찰은 말합니다. 이건 페인 컴플라이언스입니다. 당신 지금 저항하는 거 멈추세요. 이 말에 그레고리 당황을 한 거예요. 왜? 저항하는 게 없는데 뭘 멈추라는 거예요. 저항하고 있지를 않는데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말로 해도 되는 거잖아. 이 말에 경찰은요,
당신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라고 말해요. 이에 그레고리는 알았어.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우선 이러지 좀 말아요. 말로 하라고 말로. 자, 여기서 페인 컴플라이언스란 제가 찾아보니까 고통스러운 자극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어하거나 제압, 지시하는 거라고 해요. 경찰관이 피의자를 향해 테이저건 총을 쏘는 걸 종종 보죠. 이게 이제 페인 컴플라이언스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대요. 이때 그레고리는 연행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관으로부터 페인 컴플라이언스를 받았습니다. 힘으로 제압을 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레고리는 연신 아프다고 소리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너무 아프다고요. 허리하며 목하며 다리하며 너무 아파. 경찰은요, 그레고리가 엄살 피우는 줄 알았어요. 체포되기 싫어가지고 거짓말 하는구나. 모든 범죄자들이 다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그래서 이때 경찰은요, 더 강하게 그의 머리를 잔디에 부딪혀버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레고리 코에 피해요. 그 후에 경찰은 피 흘리며 앉아있는 그레고리의 허리, 몸통을 앞으로 강하게 밀어 제압하면서 당신 내가 하는 말에 토달지 말고 조용히 들으세요. 이제부터 당신을 세우겠습니다. 저희에게 협력하지 않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제압을 계속 더 할 겁니다. 그대로 앉아 계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말에 따라 일어나시겠어요? 그렇게 그레고리를 일으켜 세우는데 경찰이 그레고리 허리에 다리에 힘 주세요. 힘 서요 라고 하는데 애가 허리에 힘을 못 줘. 일어나지 못하네. 그레고리 자신도 뭔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지도 않고 부축받아 어찌 세워는 졌는데 뭔가 내 발이 내 발 같지 않은 다리에 감각이 없는 걸 느끼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얼마나 무서워요. 두려움에 그레고리는 숨까지 못 쉬겠다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요, 이것도 엄살, 연기인 줄 알았어요. 어라, 이것 봐라. 경찰서 가기 싫어서 오만 연기 다 하고 자빠졌네. 야, 똑바로 안 서? 그런데 뭔가 이게 촉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확실히 하는 게 좋으니까 경찰서로 연행하기 전 병원에서 먼저 진단을 받기로 결정. 그들은 그레고리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그는 여러 번 다리에 감각이 없다면서 막 울부짖고 호소했어요. 하지만 경찰 반신반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프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경찰서 가기 싫어 꾀병을 부리고 있는 건지. I can't breathe. Are we gonna keep doing I this? can't breathe. You're Stand up. put on your big boy pants. on. You want to act like a man. Okay, let me out, please. Let me out, please. Coach, we are done with your silly little games. 병원 앞에 도착. 그렇게 그를 다시 차에서 내리는데 애가 걷지도 못하고 다시 앞으로 꼬꾸러지네. 이때 그레고리는 숨을 못 쉬겠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나 다리에 감각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나 숨도 못 쉬겠어. 나 살려줘요 제발. 병원에 도착해서도 내내 아프다고 울부짖고 있는 이 그레고리에게 참다 경찰은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하찮은 놀이는 끝이야. 그만 아프다고 연기해. 그만 꼴값 떨어. 이거죠. 그렇게 병원에 도착. 의사가 그의 다리를 살펴보는데 그레고리 씨, 지금 당신 다리 만지고 있는데 느낌 오세요? 느껴져요? 그런데 그레고리 자기 다리 만지고 있는지도 몰라. 이에 의사는 경찰한테 지금 채워져 있는 수갑을 풀어달라고 그리고 그를 침대로 옮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당시 상황을 의사한테 설명하는데 지금 이 남자 경찰서에 체포가 돼야 하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제가 체포하려고 그를 힘으로 제압 넘어뜨렸습니다. 무릎 꿇게 만들어 수갑 채우려고 땅에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위에 올라타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냥 살짝 힘으로 눌렀고 이에 쓰러졌는데 지금 저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이에 의사는요, 그럼 그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 남자가 머리를 땅에 세게 부딪혔다거나 그런 건 없었죠? 이 말에 경찰은 막 웃으면서 네, 전혀요. 다리 아프다고 하도 징징대길래 병원 앞에서 휠체어 태워 온 겁니다. 라고 말해요. 이 상황에서도 그레고리는 아프다고 소리소리 질렀어요. 제발 좀 진짜 아프다고요. 하지만 병원 안에서까지도 그 누구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 체포되기 싫어가지고 엄살 피우네. 그래서 의사도 대충 봐요. 뭐 그렇게 나쁜 건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정상적인 신경 반사 반응 볼 순 없지만 좀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약물 같은 걸 한 건 아닌지 그런 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그레고리는 의사와 경찰한테 다시 자신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경찰 당신들 날 몇 번이고 때려 눕혔잖아. 강제로 힘으로 제압했잖아. 이 말에 경찰은요, 이렇게 또 받아쳐요. 네, 힘으로 제압했죠. 수갑 채우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위험한 건 전혀 없었습니다. 안전하게 했다고요. 그레고리는 의사와 간호사에게도 호소했습니다. 나 진짜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손도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나 몸이 이상하다고. 진지하게 좀 봐달라고. 하지만 경찰, 의사 플러스 간호사마저도 울부짖는 그레고리를 무시해버립니다. 간호사, 그레고리가 도와달라면서 울고불고 하는데도 옆에서 계속 전화해요. 그러다가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진짜 엄살이었을까요? 경찰, 의사, 간호사까지 처음에 다 무시해버리는 바람에 시간만 쓸데없이 계속 흘러갔고 그 결과 고통을 호소하던 그레고리는 허리 경추 3번에서 흉추 2번까지의 전방 고정 수술과 경추 4번에서 6번까지 척추 절제술 그리고 경추 5번에서 6번 전방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하반신 마비됐어요. 하반신 뿐이게요. 손까지 마비됐습니다. 목까지 부러졌어요. 참 그런 게요. 병원에서 하도 아프다, 도와달라, 다리에 감각이 없다 하니까 경찰과 의사가 그랬대요. 그만 좀 아프다고 징징대. 지금부터 다리에 감각이 없다느니 이딴 얘기 하지 마. 라고. 듣기 싫다고. 와, 당사자 입장에서는 진짜 얼마나 답답했을지. 결국 하반신 판정을 받게 된 그레고리는 나의 하루와 끝은 아내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레고리의 아내,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었어요. 그런 아내를 돌보는 게 하루의 낙이었던 남자였습니다. 실제 그레고리는 아내와 함께 개를 데리고 산책 나가 몇 시간이고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저는 걷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내 손조차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쓸 수도 아무것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의 부상으로 나에겐 마비만 남아버렸습니다.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그레고리가 체포당하면서 나중에는 숨을 못 쉬겠다고 말했었다고. 숨을 못 쉬겠어요. 도와줘요. 막 그러니까 이때 경찰이 그랬대요. 말하네. 말하면 숨 쉴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레고리는 24시간 내내 병원 간병인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혼자서는 병원을 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스스로 걸어나갈 수 없게 됐어요. 유일한 낙이었던 아내를 돌보는 것도 개를 산책시키는 것도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일상을 하나도 누릴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평생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게 돼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 걸까요?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죠. 바로 그레고리는 내 몸을,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해당 경찰들과 해당 병원의 특정 의사와 특정 간호사를 고소해버립니다. 니네들이 내가 아프다고 하는 말을 그냥 흘려듣고 무시해버리는 바람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고 책임지라고. 그리고 2023년 7월 11일 재판부는 그레고리에게 무려 $2,000만 지급하라고 지시합니다.
2천만 달러 하나로 259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금액은요,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가장 큰 합의금 금액이라고 합니다. 259억 원. 그리고 경찰서장이 이제 그레고리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공개 사과를 했어요. 이게 경찰이 무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됐든 어쨌든 아프다고 계속 호소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좀 진지하게 받아서 좀 진지하게 듣고 병원으로 바로 가서 바로 치료받게 해야 했었는데 경찰부터도 그냥 엄살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체포 과정을 너무 질질 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의사들조차도 경찰이 막 대수롭지 않은 듯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의사도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골든타임을 넘겨버린, 실제 이 사건 후에 진짜 경찰이 무력을 행사했나 이제 바디캠에 찍힌 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검사와 이제 다시 경찰 교육을 했다고 하고요. 당시 사건에 개입돼 있던 해당 경찰들 2명 모두 잘렸대요. 실제 그레고리가 사건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냥 나는 살아있을 뿐이에요. 그게 답니다. 라고. 약간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라는 느낌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손발 다 움직이고 멀쩡했는데 하루 사이에 손가락 하나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마음의 절망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서행하다가 다른 차 박았다고 그걸로 이제 신고가 들어갔고 체포가 되다가 벌어진 최악의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천안에 있는 국립망양의 동산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이곳은요, 국립묘원인데요. 1976년에 개설이 됐고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서 강제징용 피해를 당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하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서도 가족을 찾을 수 없는 무연고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모셔놓은 곳이 망양의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4월경 이 망양의 동산 이곳으로 한 일본인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곳으로 편지를 보낸 일본인은요, 옆에 요시다 세이지라는 이 남자의 아들이었어요. 이 요시다 세이지, 우선 이 남자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1986년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저지른 강제징용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드린다고 하면서 이 망양의 동산에다가 화면에 사죄비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인 요시다 세이지가 이 사죄비를 세우고 30년 뒤 그의 아들이 이 망양의 동산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 내용은요, 나의 아버지는 한국의 강제징용에 대해 책임이 없으니 우리 아버지가 사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사죄비가 아닌 이건 위령비가 맞다, 이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당시 편지를 받은 이 망양의 동산 관계자분들은요, 이 편지 내용이 막 사죄비를 언급하는데 뭔가 좀 느낌이 싸하니 이상하니까 사죄비가 있는 곳으로 가보게 돼요. 그런데 딱 가보니 이 사죄비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누군가가 사죄비 비석에다가, 그러니까 비석 그 위에다가 옆에처럼 위령비로 덧대서 덮어놓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위에다가 이제 밑에 이거를 덮어놓은 겁니다. 당시 관계자들이 놀래가지고 이 덧대져 있는 위령비를 뜯어내고 원래 사죄비로 복구해 놓으려고 시도했는데 이미 사죄비 이 적힌 부분이 다 훼손이 돼가지고 화면처럼 돼버린 거예요. 남의 나라 국립묘지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짓거리입니까? 다른 나라 국립묘지 시설물을 이렇게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이런 사례는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례이고요, 있지도 않았던 사례예요. 우리가 미국 국립묘지나 돌아가신 분들 기리는 장소에 가서 고인분들 기리는 그 시설물을 훼손하고 파괴시키고 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 거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강제징용 당하시고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의 넋을 조금이라도 기리고자 잊지 않고자 만든 장소에다가 이런 몹쓸 짓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1978년에요. 이 요시다 세이지라는 이 남자가 온 세계가 떠들썩해질 정도의 큰 양심 선언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43년부터 3년간 제주도에서 약 50명이 넘는 한국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갔다라고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당시에 이 선언은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도 완전 충격에 빠지게 했던 선언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유명한 신문 언론들이 줄줄이 시리즈로 엮어서 이 기사에 대해서만 다룰 정도였어요. 당연히 일본은 충격에 휩싸였고 우리나라는 분노에 휩싸였죠. 이 요시다 세이지는 내가 만약 죽고 없어지면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줄 그럴 사람이 없어진다 라고 하면서 딱 이때쯤에 자기 자서전까지 출판합니다. 당연히 그 자서전은 대박을 쳤죠. 왜냐? 충격 양심 선언을 한 일본인이 쓴 자서전이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책을 사서 읽겠습니까? 이 남자는요, 양심 선언하고 자서전까지 쓰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었던 그 돈의 일부를 처음 말씀드렸던 이 망향의 동산이라는 곳에 사제비를 세우는데 사용해요. 그런데 사제비를 세우고 몇 달 후 또 대박 기사가 납니다. 나는 1943년도부터 3년간 제주도 여성 약 50명 이상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갔다라고 양심 선언했던 이 요시다 세이지의 이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요시다 세이지가 제일 처음 양심 선언한 후에요. 우리나라 기자와 일본 기자가 이 사건의 중심인 제주도를 찾아갔었다고 해요. 왜냐? 제주도에서 끌고 갔다 했으니까 취재차 제주도를 간 거죠. 그리고 그곳의 노인분들한테 정말 이곳에서 1943년도부터 약 3년 동안 많은 여자들이 위안부로 끌려갔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주 토박이 노인분들이 아니, 내가 여기 제주도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는데 강제 동원 같은 거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제주도에 사람이 몇인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내가 모를 리가 없지. 그런 일 없었어. 아니, 요시다 세이지 얘는 제주도에서 그렇게 많은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고 하는데 정작 제주도에서는 그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다. 그렇다 보니 기자들이 의문을 품게 된 거예요. 다시 요시다 세이지를 막 쪼기 시작합니다. 아니, 제주도에선 그런 적이 없다는데요? 어떻게 되신 거죠? 점점 막 쪼기 시작하니까 이놈이 하는 말. 1995년도에 내가 양심 선언했던 거, 제주도에서 50명 넘게 위안부로 끌고 갔다라고 얘기했던 거, 사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럼 왜 거짓말을 했을까? 제가 그랬죠. 이 양심 선언하고 자서전 내면서 떼돈을 벌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일본으로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노역당하고 고문받고 거기다 끝내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신 그 한스러움을 그 조상님들을 상대로 마지막까지 이놈의 일본인 새끼가 책장사하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용한 겁니다. 진짜 천벌받을 짓이죠. 경찰들은요, 바로 이 요시다 세이지의 아들을 체포합니다. 지금 엄청 파렴치한 짓거리를 했어요. 훼손까지 시켰잖아요. 죄값 어떻게 나왔을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대요.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이때 이놈의 아들이 뭐라고 짓거리냐. 솔직히 나는요, 우리 아버지가 세운 이 사제비 다 찢어버리고 싶었어. 없애버리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아버지인 요시다 세이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 고인분들을 기릴 생각 1도 없었던 거예요. 내 알 바야? 사제비고 위령비고 우리 아버지가 세운 거 이 대한민국에서 없애버리고 싶었다. 그런데 그게 콘크리트 막 이런 걸로 돼 있어서 없애버리는 게 쉽지 않으니 그냥 위령비로 덮어버린 거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는요, 아싸리 잘됐다 해가지고 봐봐, 우리 일본이 한국인들 데리고 강제 노역이나 뭐 이런 거 안 했다니까.
위안부? 강제로 안 끌고 갔다니까. 한국인 여자들이 자기들이 그냥 일본 군인 남자들과 하고 싶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지원한 거라고. 봐봐, 요시다 세이지가 한 말도 자기가 다 거짓말이었다고 하잖아. 그런 일 없었다니까. 이 사건으로 힘을 더 얻어가지고 발뺌을 더 하는 거예요. 한국에 강제적으로 나쁜 짓 한 적 없다고. 정말 많고 많은 거짓말들 중에 이 요시다 세이지 이 새끼는 왜 지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아픈 역사를 가지고 왜 거짓말을 한 걸까? 이 새끼 죽었어요. 2000년도 때. 그래서 왜 하필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놈이 생전에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대요. 책이라는 건요, 사실만 적어서는 돈이 되지 않아. 솔직히 언론, 신문, 뉴스 다 거짓말 하잖아. 책이라고 못할 거 있어? 어떤 생각이 박혀있는 놈인지 딱 느낌이 오시죠? 오롯이 돈의 눈깔이 돈놈이었던 겁니다.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예민하니까 내가 정의로운 척하면 여러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 거고, 여기서 내가 자소서를 딱 써버리면 다들 막 나를 칭송하면서 다 사서 읽어보겠지?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이미지도 좋아지고 돈도 버는 거 아니야. 실제 당시 위안부 사건이나 강제징용 됐을 당시에 그때 당시 일본 군인이었던 일본 할아버지들이 일본에서 양심 고백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일본 아베 총리가 우리는 한국인 위안부 강제징용을 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때요, 일본인 할아버지 두 분이 아니다, 내가 당시 일본 군인이었는데 일본이 한국 여성들을 일본으로 강제 위안부로 많이 끌고 왔다, 사실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당시 일본군 위생병이었던 한 노인분이 일본 군들이 위안부 관리했었다고, 같은 일본인이지만 사죄할 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 동원한 적 없고 한국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남자와 자고 싶어서 온 거다, 자발적인 매춘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모든 증거들이 있는데도.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재는 위안부 당시 동영상까지 복원돼 있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것들아, 천벌받아. 개인적으로 저는요, 사죄비든 위령비든 어쨌든 이 사죄비 자체도 진짜 뭐 사죄하려는 마음이 아닌 거짓말하면서 돈 벌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사람이 돈을 들여갖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망향의 동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뭔가 좀 찜찜하더라고요. 진심이 아닌 거니까 돈 때문에 이용한 거잖아요. 그 사제비 역시도. 그래서 오늘은 진짜 기가 찬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1년 8월 6일 새벽 1시 반쯤 방콕 경찰이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여자친구가 쓰러졌다고 얼른 좀 와달라고. 경찰이 현장인 2층 빌라에 도착했을 때 2층 침실 침대 옆 바닥에 한 여자가 많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어요. 이때 그녀의 옷차림이요, 위에 옷은 거의 막 피범벅에 흐트러져 있고 밑에 하의가 팬티만 입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몸에 칼자국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경찰이 왔을 때 이미 그녀는 호흡도 없고 심장박동도 없는 사망한 상태. 그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신고자인 그녀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경찰이 온 후에도 이 남자친구는요, 계속해 친척과 친구들에게 전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로 의심되는 피 묻은 과일 칼도 발견해요. 이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의 신원 확인에 들어가는데 경찰은 신원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신고자인 이 남자 연예인 누구 아니야? 확인 결과 가해자 남자는 태국 방콕의 유명한 연예인 타나파 토이토이. 이 타나파 토이토이는 21살로 보이그룹으로 데뷔한 남자인데 키 186에 70kg 꽃미남. 하지만 연예계는 다 날고 기는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천지잖아요.
이 꽃밭에서 이 토이토이는 그닥 빛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2020년 태국에서 방송된 로맨틱 코미디 한 드라마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약간 남자들 간의 사랑을 다룬 거라고 해요. 게이. 이 드라마가 소위 시청률이 대박이 난 거예요. 남자들 간의 사랑 이야기. 이 드라마의 시청자는요, 거의 대부분 여자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출연으로 한순간 인기가 급상승한 거예요. 자, 다시 살인사건으로 돌아가서 살인사건의 발단은 이 두 사람의 싸움입니다. 그럼 왜 싸웠냐? 이 토이토이 말에 따르면 사건 전날인 8월 5일 다른 게이 연애 드라마 기획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내가 진짜 주연 배우로서 연기자로서 입지를 굽히고 있구나. 나 더 인기 스타가 되겠구나. 새로운 계약을 했다는 건 여자친구한테 말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 계약에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 우리 계약사에서 지정한 장소로 이사,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 이걸 이제 말 못하고 있다가 8월 6일 저녁 그날 얘기한 거예요. 술 많이 마시고 자러 가자고 침실로 딱 들어왔을 때 자기야, 사실 나 이 집 떠나야 될 것 같아.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사실 계약 조건이 나 그쪽에서 지정한 집에서 살래. 갑자기 이 말을 들은 여자친구는 혼란스러웠겠죠. 뭐? 계약사에서 지정한 데서 산다고? 그럼 그 계약사에 간섭을 받는다는 거 아니야? 사귀는 것부터 해서 다 관여하는 거 아니냐고. 그럼 너랑 나랑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럼 뭐 나랑 헤어지자는 거야? 너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약을 한 거야?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토이토이 말로는 그래요. 자기는 여자친구가 이렇게까지 흥분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서 말싸움이 몸싸움이 되고 안 되겠다 싶어 자기가 집을 나가려고 옷을 싸니 뒤에서 갑자기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공격을. 이때 여자친구가 자기뿐만이 아닌 토이토이의 이제 가족들, 자기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란 자기가 우선은 진정시켜야 되니까 알겠다 하면서 여자친구 손에 있는 칼을 뺏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어떻게 뺏었어. 그런데 이 여자가 내가 칼을 뺐으니까 더 흥분해. 자기가 칼을 든 상태에서 몸싸움이 더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손이 미끄러져 여자친구를 찔렀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주장 법의학자는 개소리 하지 마 반박했습니다. 저기요, 고인의 몸에서 무려 20개가 넘는 칼자국이 발견됐어요. 20번 넘게 찔렀는데 이게 모두 실수였다고? 자기 방어였다고? 20번이나 아이쿠야 실수했나봐. 그리고 20번이나 찔렀단 말이에요. 한두 번 찔렀을 때 그때 본인도 놀랬을 텐데 그럼 그때 신고를 했어야지. 왜 신고도 안 하고 나머지를 더 실수든 뭐든 왜 더 찌른 거냐. 20번을 찌른 후에도 그래요. 바로 신고를 했어야지. 보니까 이 상처들은요 모두 가슴 쪽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거기다 20번 찌르고도 한참 있다가 신고한 걸로 추정이 됐어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녀의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이건 100%, 1000%, 1000%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야. 실수는 무슨 실수야. 이 소식이 알려진 후 방콕 태국의 연예계는요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태국의 유명한 연예인인 토이토이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죽였다? 살해당한 여자친구의 이름은 25살이었던 찬사란. 그러니까 토이보다 4살 더 연상이죠. 찬사란의 집안은요 소위 부잣집이었어요. 사건이 일어난 집 또한 찬사란의 집이었습니다. 찬사라는 일명 유명한 인플루언서였어요. 당연히 부자니까 막 부자 티내는 사진들 많았고요. 태국의 많은 스타들과 찍은 사진도 많았어요. 사실 그녀는요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찬사란 쪽 지인들 말에 따르면 한날 찬사란이 자기 페이스북에 얼굴에 멍이 든 사진을 올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의 진단서도 같이 올렸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신체적 폭행을 당한 거라고. 그런데 이게 토이토이가 그런 건지는 몰라요. 하지만 네티즌들은 시기로 보아 아무래도 토이토이가 때린 걸 올린 것 같다고. 이 둘은요 사귀고 동거하면서 엄청 싸웠대요. 자기 말로는 그녀가 자기가 이런 드라마를 찍고 하는 것 자체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모르죠. 토이토이의 가족들은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보석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봤을 땐 우선 풀어주면 이놈 도망갈 것 같아. 그래서 거절해요. 참 결론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실수로 미끄러져 찔렀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징역 10년 나왔대요. 저는 징역 10년? 이것도 너무 짧은 거 아닌가?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이 사건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투옥되고 2년 후인 얼마 안 됐어요. 불과 몇 개월 전인 2023년 10월 다시 이 사건이 재조명됩니다. 또다시 자기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살인 진짜 고의가 아니었다. 정말 실수로 여자친구가 찔린 거고 피 흘리고 있는 여자친구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을 하다가 시간이 지체됐고, 그리고 이때 여자친구가 피를 막 흘리면서 자기를 보고 막 웃었다는 거예요. 하하하 웃은 게 아니라 마치 악령이 들린 사람 마냥 박장대소 하듯이 아하하하하 피 막 흘리면서 이 모습에 순간 당황해서 멍하니 있다가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때서야 신고하고 여자친구 지혈을 도왔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고. 그러니까 실수다. 모든 거는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어필한 거예요. 여자친구가 죽어가는 걸 눈앞에서 목격했는데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겠냐. 그런데요.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변명을 한다 한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실수였다 한들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20번을 실수로? 이거는 난도질한 거 아닙니까? 실수로 난도질을 했다고? 어떻게 실수를 해야 어떤 실수를 해야 20번이나 찌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다시 이제 재판을 해달라고 넣었는데 기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런 그의 말을 믿는 사람들 꽤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의 팬들. 그의 팬들은요. 그럴 수도 있지. 20번 넘어졌고 실수로 20번 찔렀나 보지. 그럴 수도 있죠. 어머 우리 오빠 힘들죠. 힘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오빠 억울해서 어떡해. 우리가 항상 곁에 있어요. 토이토이 SNS에 막 힘내라고 댓글을. 와, 결론은 살인죄로 징역 10년 받아 복역 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태국에서 방콕에서 벌어진 유명 연예인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0년 새벽 1시 30분경 미국 뉴욕의 한 클럽에 복면을 쓴 남성이 59경 권총을 들고 들어와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피해자 피에로라는 남자를 복부에 한 발 그리고 머리와 가슴에 각각 한 발씩 총 3발을 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바로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사건 현장 주변 CCTV도 모두 다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 후 이 사건의 중요한 용의자가 한 명 체포됩니다. 생각외로 용의자가 좀 빨리 추려진 상황이었는데 그랬던 이유가 당시에 이 범인이 피에로 남성을 총으로 쏜 후 마지막에 얼굴에 쓰고 있었던 복면을 벗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범인 얼굴을 보게 됐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은 아니 보통 범인들은 얼굴을 가리는 게 정상인데 왜 이 범인은 마지막에 얼굴을 보여준 거지? 여튼 강력한 용의자로 체포된 사람은 당시 31살 무직이었던 에드워드 니킨스라는 남성. 마약 그리고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경찰은요, 마지막에 복면을 벗었다는 것도 그렇고 혹시 사망한 피에로에게 원한이 있었나? 그래서 마지막 순간
널 죽인 게 나야. 똑바로 봐. 라는 식으로 얼굴을 드러낸 거 아닌가 추정했습니다. 그렇게 체포된 에드워드 니킨스를 취조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져요. 자, 오늘 사건은요, 들으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생각하고 추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구석 코난들 실력을 발휘해주세요. 이때 경찰은요, 에드워드, 네가 피에로 죽였지? 너 맞지? 이 말에 그는요, 아니 지금 죄 없는 사람 불러다가 뭐 하자는 거야? 누가 누굴 죽여요? 나 안 죽였어요. 야, 현장에서 네 얼굴을 본 목격자만 3명이 넘어. 너 새벽 1시 30분경 어디에서 뭐 했어? 아, 나 그날 클럽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고. 자긴 자꾸 억울하다 주장하니까 이때 경찰은 사건 주변 CCTV에 찍힌 영상 하나를 보여줍니다. 야, 봐라. 이래도 네가 아니야? 그 영상 속엔 정말 에드워드 니킨스의 얼굴이 떡하니 찍혀 있었어요. 영상 속에 너 있다. 그만 생쇼해라. 하지만 이 영상을 본 에드워드는 이거 나 아니에요. 뭔 개소리야. 야, 장난하냐? 누가 봐도 네 얼굴이잖아. 에드워드 왈, 이거 저 아니에요. 이거 내 동생 레이먼드 같아요. 사실 에드워드 니킨스한테는 레이먼드 니킨스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쌍둥이야. 그것도 3분 차이로 태어난, 신장에 체격, 목소리까지 거의 다 비슷한 일란성 쌍둥이. 이 형인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동네 건달에다가 정가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동생 레이먼드는 완전 반대인 거예요. 뉴욕시 도서관에서 일하는, 문제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는 성실한 청년. 그러다 보니 처음에 경찰은 이 사건 당연히 건달인 형이 저지르지 않았겠나 해서 형만 체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형인 에드워드가 자기가 아니래. 이거 동생 레이먼드라고 막 주장을 해버리니까 경찰은 바로 동생 레이먼드도 소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치조가 이어지는데, 레이먼드, 15일 새벽 1시 30분경 어디에서 뭐 했어? 아, 15일 새벽이면 저 그때 사냥터에 갔었던 것 같은데. 왜요? 경찰은요, 형 에드먼드에게 보여줬었던 똑같은 CCTV를 동생 레이먼드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이거 레이먼드 너 아니야? 에? 저 아니에요. 저 그날 진짜 사냥터에 갔었어요. 제가 최근에 좀 심란한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기분 전환할 겸 사냥터에 갔었다고요. 그럼 그 네가 사냥터에 갔었다는 걸 증명할 사람 있어? 아, 있어요. 산악구조대. 제가 그날 사냥하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굴러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산악구조대원 도움으로 살았어요. 그 산악구조대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이에 경찰 바로 가서 물어봤더니, 아, 맞아요. 그날 이 남자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 형 에드먼드가, 아, 무슨 소리예요. 그날 사냥터에 갔던 건 나란 말이에요. 레이먼드 그 새끼가 그래요? 지가 사냥터에 갔었다고? 아니에요. 내가 갔다고. 내가 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고 산악구조대가 도와줘서 살았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그날 그렇게 사냥 다 망쳐가지고 짜증을 막 내면서 집에 들어오니까 동생 레이먼드가 집에 있더라고요. 그때 레이먼드가 어디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레이먼드가 나한테 뭘 그렇게 짜증내면서 들어와 라고 하길래 제가 괜히 사냥 갔다가 재수없게 산에서 굴러가지고 구조대만 불렀다니까 짜증나네? 이런 얘기 내가 했었다고요, 내가. 레이먼드 그놈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 죽여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 하지만 이에 대해 동생 레이먼드는 또 아니에요. 형 말 다 거짓말이에요. 그날 사냥에 나갔던 건 진짜 저였습니다. 당시에 동생 레이먼드, 형 에드먼드 둘 다 수염도 키도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악구조대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어봐도 이들 눈에는 다 똑같은 사람, 다 본 사람인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 동생은요, 내가 사냥터에 갔다가 사냥 다 망치고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형이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내가
내가 머리나 식힐 겸 근처 사냥터 갔다 왔다고, 거기서 사고도 당하고 그랬다고 다 얘기했었어요. 그때 내가 한 얘기 듣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쌍둥이 동생과 형이 CCTV에 찍힌 건 내가 아니다, 피에로 죽인 건 내가 아니다, 사냥터에 간 건 나다 라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한 명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몇몇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총 쐈으면 그 화학 반응 검사 같은 거 해보면 되지 않나? 당연히 경찰 바로 이 검사 해봤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의 손과 옷까지 등에서 화학 반응이 나와요. 왜냐? 범죄 현장도 총이었고 사냥터도 총이었으니까 둘 다 총 화학 반응이 나온 거죠. 이후에 경찰은요, 지문, 사냥 나갈 때 썼다는 총, 그 총에 지문이 남아있겠지, 지문 감식을 해봅니다. 결과는 그 총에서 두 사람 지문이 다 나온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단서는 없는 상황. 그런데 얼마 후 범행에 사용된 총이 발견됩니다. 이 총에 지문이 나오면 이 사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희망을 걸면서 지문 감식 들어가는데, 범인이 닦은 건지 뭔지 총기에 지문이 하나도 없어. 깨끗해. 이 다음 단계로 경찰은 이 총을 판매하는 거래처를 추적합니다. 다행히 그 거래처 사장은 해당 총을 팔 때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거래처 사장 말, 이거 한 3일 전쯤인가? 에드워드 동생 레이먼드가 사갔어요. 레이먼드? 경찰은요, 이 사장 말에 한 가지 엄청 의아한 점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형제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장은 어떻게 딱 레이먼드라고 확정 짓고 얘기하는 걸까? 사장은요, 구분하는 거 쉬워요. 두 사람 팔목에 보면 문신이 있거든요. 에드워드는 그 문신에 십자가와 뱀이 그려져 있는데, 동생 레이먼드는 십자가에 장미 넝쿨이 그려져 있죠. 그걸로 구분하면 돼요. 경찰은 이 얘기 듣자마자 드디어 범인 잡았다, 바로 동생 레이먼드를 체포합니다. 범행 총 네가 샀더만, 네가 죽인 거 맞지? 그런데 또 이에 대해서 동생 레이먼드 왈, 그 총은 내가 산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죽이진 않았다고요. 이건 뭔 또 개소리야. 형 에드먼드는, 거봐요, 동생 레이먼드가 죽인 거 맞다니까. 복수한다고 총 들고 설쳐대더니, 형사님, 걔가 한 보름 전쯤인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여자친구랑 길 걸어가다가 피에로 그 사람 무리와 부딪혔는데, 그때 피에로가 자기 여자친구를 막 건드렸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날 총 사가지고 와갖고 집에서 피에로 그 자식 쏴 죽인다고 난리 쳤다니까요. 내가 그거 겨우 뜯어 말렸어. 이 얘기 듣고 다시 경찰은 레이먼드한테 묻습니다. 너 피에로한테 원한이 있었더만, 사망한 피에로가 네 여자친구 건드렸었다며. 그래서 총 산 거라며. 네 형이 다 얘기했어. 아니 형사님, 그건요, 욱해서 형 앞에서 형한테만 그랬던 거예요. 솔직히요, 피에로랑 그렇게 트러블 났던 거 사실 다 형 때문이었어요. 여자친구랑 길 가다가 피에로 일당과 부딪혔는데, 하필 그때 피에로가 형인 에드먼드한테 마약 사기를 당했던 건지 뭔지 나를 보더니 형인 줄 알더라고. 이 새끼 나한테 가짜 약판 녀석이라면서 나한테 다짜고짜 막 욕을 하고 막 때리고, 그러면서 내 여자친구까지 손댄 거라니까요.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형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형 때문에 여자친구가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까지 유산됐다고, 형도 죽이고 피에로도 죽여버릴 거라고 그렇게 화를 좀 냈었어요. 그런데 그뿐이에요. 오히려 내가 괴로워하니까 형이 복수해준다고 그렇게 말까지 했었어요. 정말이에요.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에 총을 산 건 맞지만 전 형이 아닙니다. 마음 먹는다고 해서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정말 아니에요. 이런 동생 레이먼드의 말에 또다시 형 에드먼드는, 걔가 그래요? 내가 복수해줬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미쳤습니까? 그딴 놈 때문에 내 손에 피를 묻히게? 이거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과거의 전과나 평소 행실 등을 보면 형 에드워드가 범인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하지만 형에게는 피에로를 죽일 범행 동기가 없어. 반대로 동생 레이먼드는 피에로를 죽일 뚜렷한 살해 동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범 시민이었던 레이먼드가 하루아침에 살인마로 돌변해서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이는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닌데 뭔가 무리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정말 동생 레이먼드의 말대로 형 에드워드가 동생의 복수를 해준 걸까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도 이상한 게, 만약에 형이 대신 복수를 해줄 정도로 둘의 사이가 좋았다면 처음부터 서로 자기는 억울하다며 죄를 떠넘기진 않았겠죠.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 도대체 피에로를 죽인 범인은 누구인 걸까? 검찰은 둘 중 한 명이 범인인데 누구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전과범이었던 형 에드먼드를 1급 살인죄로 기소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형 에드먼드는 무죄를 선고받아요. 이에 검찰 측은 에드먼드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니까 또 다른 용의자였던 동생 레이먼드를 기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서 결국 검찰은 동생 레이먼드 기소를 포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형, 동생 둘 다 풀려난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은 범인이 분명한데 말이죠. 정말 피해자만 있는, 지금 이 두 사람이 실제 니킨스 형제입니다. 죽은 자는 하나, 용의자는 둘.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생 같아요. 왜냐? 이 동생의 말대로 보면 이 동생은요, 형한테도 원한이 있고 그 죽은 피해자한테도 원한이 있어요. 만약 마지막에 복면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동생 입장에서는 정말 꼴배기 싫은 형도 연맥일 수 있는 거고, 피에로도 엿을 매긴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경찰한테 형이 복수를 해준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뭔가 형 쪽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몰리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사건은요, 그냥 이렇게 끝났어요. 사람은 살해당해 죽었는데 범인은 없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형 에드먼드? 아니면 동생 레이먼드? 그래서 오늘은 찜찜한 피에로 남성의 총기 살인 미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1984년 1월 10일 오전 9시 35분경 일본 사포로의 한 집에 전화가 울립니다. 이때 아빠는 회사에 이미 출근하신 상태였고 엄마는 집안일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는 세 남매가 겨울방학이라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이 집의 9살 막내 아들이었던 시로마루 히데토쿠군. 진행상 발음 때문에 가명으로 요스케라고 칭할게요. 요스케는요, 네 몇 마디 하고 전화를 끊어요. 그리곤 엄마, 와타나베 씨 엄마가 내 물건을 나 모르는 사이에 빌렸었다면서 그거 돌려주고 싶다고 와달라네. 얼른 가서 가지고 올게요. 이 말과 동시에 요스케 바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엄마 순간 멈칫한 거예요. 와타나베? 내가 아는 가족이나 요스케의 친구 혹은 아는 사람 중에 와타나베라는 사람 없는데? 얘 무슨 전화를 받고 어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엄마가 이상하니까 바로 현관문으로 가면서 요스케를 막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이때 엄마는요, 요스케의 형한테 얘 얼른 동생 좀 따라가봐. 이 말에 엄마가 너무 다급하게 말하니까 네네 하면서 급하게 나온 거예요. 나 시력도 안 좋은데 안경도 안 끼고 나왔어. 그래서 이때 형이 동생 요스케가 근처 거리에서 좌회전하는 모습만 어렴풋이 본 겁니다. 바로 형이 동생이 좌회전한 곳까지 따라갔어요. 거기서부터 아무리 봐도 없어. 그래서 그 근처를 막 돌아다니는데 얼마 안 가 한 주택가에서 와타나베라고 이름이 적힌 집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형은요, 이 집으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바로 돌아가 이 모든 걸 엄마한테 말합니다. 그 집에 갔나 보네. 금방 오겠네. 는 무슨? 막내 아들 요스케는 그냥 이렇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날 저녁이 되도록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막내가 집에 안 와. 바로 엄마는요, 그 문제에 와타나베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그랬더니 그 집안에서 여자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세요? 알고 보니 그 집의 고3 딸이었어요.
바로 물었죠. 이 집에 어린 남자 꼬마애 하나 안 왔냐? 그랬더니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쪽 집에 전화한 적도 없다고.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엄마는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애가 어디 갔다는 거야? 무슨 전화를 받았던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막내 아들. 초조해진 엄마는 남편에게 전화해 얼른 집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남편은요, 아, 우리 아들 납치당했구나. 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그렇게 수사에 들어간 경찰, 주위 탐문 수사를 하다 하나의 목격담을 입수합니다. 큰 길가에서 어린 남자아이를 봤었다고. 그 남자애가 저쪽 저기 집으로 올라갔다고. 바로 그 문제의 집으로 경찰 쳐들어갔죠. 당시 그 집에 있던 사람은 29살이었던 쿠도 카즈코, 그리고 2살 난 딸뿐이었어요. 실제 쿠도는요, 아침에 어린 남자 꼬마아이를 한 명 봤었어요. 자기 이름이 요스케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와타나베 집을 찾으려고 하는데 모르겠다고 그러길래, 와타나베? 저기 저쪽 집인데? 하고 알려줬었어요. 그게 끝입니다. 즉 쿠도, 이 여자가 와타나베 집을 알려줬고 요스케가 그쪽으로 갔다는 건데, 그런데 와타나베 가족은 본 적이 없다고 했죠. 경찰은요, 납치로 곧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도 안 오는 거예요. 경찰은 계속 집집마다 조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물건 가져가라고 전화한 사람은 누구인 걸까? 제일 먼저 경찰은 와타나베 집에 주목했어요. 전화가 오전 9시 35분에 걸려왔거든요. 이 집의 통신 기록을 조사해 봤더니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전화한 기록이 없어. 사라진 요스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쿠도예요. 쿠도 여성의 집 통신 기록 모두 조사해 봤습니다. 특이점은 나오지 않아요. 1월 26일 요스케가 실종된 지 16일째가 됐을 때 한 여자가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를 알려줍니다. 사건이 있던 날 밤에 쿠도를 봤었어요. 큰 상자를 차에 싣고 어디론가 가던데. 이 말을 들은 경찰은 깜짝 놀랐어요. 큰 상자? 바로 쿠도 집으로 달려갔죠. 그녀는요, 경찰과 마주했을 때 냉정할 정도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아, 제가 큰 상자 옮기는 거 봤대요? 누가요? 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리고 형사님, 무엇보다 저는요, 차 자체가 없어요. 차가 없는데 뭘 차에 실어요.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쿠도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집안 수색을 진행합니다. 동시에 집 안에 혈흔의 흔적은 없는지 감식반까지 출동하고요. 전체적으로 되게 정밀 수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집안 어디에서도 혈흔 발견되지 않습니다. 와, 쿠도가 아닌가? 쿠도 카즈코라는 이 여자는요, 19살 때 우에노 클럽에서 일을 하다가 9년 후인 1983년 그 클럽의 주인과 결혼해요. 그리고 바로 딸을 낳습니다. 딸 낳고 1년 만에 바로 헤어져요. 이때부터 딸과 쿠도 둘이 살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렇게 딱 이혼하자마자 요스케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연인 걸까요? 하지만 경찰이 아무리 조사해도 쿠도에게서 특별한 점은 안 나오는데, 쿠도랑 딸은요, 바로 이사 여기를 떠나요. 그렇게 요스케 실종 사건은 미제 사건이 돼버립니다. 그로부터 3년 정도가 더 지난 1987년 12월 30일 늦은 밤, 홋카이도 신도츠카와초의 한 가정집에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소방대원이 불을 다 진압한 후에 이 집 2층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돼요. 혹시 쿠도 카즈코? 아니면 그녀의 딸이었나? 아니요. 2층에서 발견된 시신은요, 스미오라는 남자였습니다. 스미오의 아내와 딸은요, 1층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 아내와 딸이 누구? 쿠도 카즈코와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집은요, 요스케가 실종된 후에 이사간 쿠도의 새 집이었어요. 그럼 사망한 스미오는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재혼 생활은요, 순탄치 않았어요. 깨가 볶아져도 모자랄 판에 재혼하자마자 무진장 싸웠나봐요. 바로 각방 따로따로 자요.
스미오 가족 측 말에 의하면 스미오가 그랬대요. 이놈의 여팬네가 유흥점에서 남자 끼고 노는 거에 맛이 들려가지고 환장을 한다고. 이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고. 이것뿐만이 아닌 이 여자가 돈 씀씀이도 얼마나 해픈지 모아둔 예금 통장 다 털어가지고 다 써버리고 빚까지 졌어. 그러니까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미오가 결혼한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가족들한테 이 여자와 이혼할 거라고. 딱 이런 상황에서 불이 났고 스미오가 사망한 겁니다. 기가 막히게 자신과 딸은 1층에서 자고 있었고 자기들만 쏙 빠져나왔죠. 스미오의 가족들은요,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와, 이거 뭐야? 우리 스미오 앞으로 보험이 들어져 있었네? 금액도 어마어마해. 무려 1억 9천만 엔. 하나로 쳐보니까 한 17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돈의 수익자는 당연히 쿠도지. 쿠도는요, 이 사건이 발생하고 채 얼마 되지도 않아서 보험금 달라고 청구합니다. 하지만 큰돈이면 큰돈일수록 이 보험회사는 절대 호락호락하게 안 줘요. 철저하게 다 조사하고 준단 말이죠. 이거 보험회사가 봐도 이상하거든. 지급 보류 때려버립니다. 보험회사가 이상하다 생각하게 된 지점은요, 이 모녀가 사건 현장에서 탈출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 모녀 옷이 너무 단정했거든요. 거기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신이 있었던 건지 보험 증빙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을 손에 꼭 쥐고 나왔네. 집에 불이 나가지고 막 남편 죽네 사네, 자기들도 막 그런 상황인데 보험 서류는 챙길 정신이 있었나봐. 거기다 쿠도는 사건 당시 구급대원들에게 구조 요청 안 했어요. 이 여자는요, 바로 옆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300m까지 달려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집에 구조 전화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바로 옆집에 도움을 요청했으면 더 빨리 구조대에 신고되고 더 빨리 불이 진압됐겠죠. 그럼 스미오, 남편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미쳤어? 죽이려고 이렇게 만든 건데? 그래서 시간 끌려고 멀리까지 간 거 아니니? 그런데 문제는 불이 2층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불을 쿠도가 냈다는 증거가 없어. 이 보험사는요, 화재 원인이 의문이었어요. 쿠도가 불을 안 냈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많다. 계속 안 줍니다. 그러니까 쿠도 입장에서도 애가 탔겠죠. 그래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걸릴까봐 무서웠던 건지 뭔지 소송을 철회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험금 못 받아요. 그렇게 이 사건은 그냥 묻히는가 했는데 아니요. 스미오의 가족들 계속 의심을 품습니다. 아무래도 애초부터 이 결혼, 쿠도가 스미오의 보험금을 노리고 한 것 같다고. 왜냐? 스미오와 쿠도는요, 술집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급속도로 관계가 진전되는데 결혼을 먼저 얘기한 사람은 쿠도였습니다. 이게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이건 그냥 가족들의 추측일 뿐이고 증거도 없어요. 사건 이후에 쿠도는 딸을 데리고 다시 그 집을 떠나 이사갑니다. 그리고 덩그러니 화재 흔적 속에 남겨진 그 집을 가족들이 청소하러 온 거예요. 옆에가 실제 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나마 타지 않은 창고에서 이상한 비닐봉지 하나를 발견해요. 뭐야? 싶어 열어봤더니 뼈가 막 쌓여있어. 그런데 이게 사람 척이 있잖아요. 동물뼈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가족이 놀래가지고 바로 경찰서에 넘긴 거예요. 조사 결과 이 뼈는 사람의 뼈, 그것도 남자아이의 뼈였습니다. 남자아이, 누구? 요스케! 그렇게 경찰은 6월 14일 이 집에 살고 있었던 쿠도를 바로 잡아들입니다. 쿠도는요, 체포되고 나서도 굉장히 침착했어요. 창고에 그거는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지하 창고는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 살면서도 창고에는 거의 간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 검은색 비닐봉지 본 적도 없고요. 집에 불이 난 이후로도 전 그 집에 간 적이 없어요. 솔직히 불나고 그 집이 계속 오픈돼 있었는데 그럼 그 사이에 누군가 들어와서 창고에 두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쿠도는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딱 잡아뗍니다.
답답한 건 이 또한 그녀가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쿠도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이 뼈가 발견됐을 때는 DNA 기술이 지금처럼 좋지 못했기에 이 뼈가 요스케인지 확인이 불가능했어요. 정확히 요스케로 확인이 된 건 1998년도에 확인이 됩니다. 요스케 시신, 그 요스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 또한 쿠도였는데 사건 발생 15년이 지난 후 다시 두 번째로 쿠도를 체포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유효기간, 공소시효가 있을 때예요. 이 아이의 실종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쿠도는 이거 알고 있었어요.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요, 입을 다물어버립니다. 한 달만 버티면 돼. 경찰이요, 이때 약 500개 이상의 질문을 했었대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하나. 몰라요. 그래도 경찰은요, 12월 7일 쿠도를 기소합니다. 경찰은 100% 쿠도가 요스케를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법원이 그녀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법정에서 검사는요, 그녀에게 무려 400개 이상의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쿠도는 한 달만 버티면 돼. 실제 이런 쿠도의 행동에 검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했었대요. 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저도 그렇고 다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쿠도가 죽인 거 맞네. 얘가 죽였네. 하지만 법정, 재판은요, 증거로 돌아갑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2001년 5월 30일 1심에서 쿠도 카즈코 무죄가 나와요. 검찰,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항소해요. 2심이 이어집니다. 재판장님, 요스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쿠도입니다. 요스케가 와타나베 집을 찾아갔다는 점, 그 점을 아는 사람은 가족들과 쿠도뿐이었어요. 당신에게도 아이가 있잖아요. 죽은 아이는 고작 9살이었습니다. 사법부가 증거에만 주목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발 이 아이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검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하지만 아무리 쿠도가 범인 같아도 재판은 증거로 돌아가거든. 2002년 3월 19일 재판부 2심 선고도 그대로 무죄로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석방을 두고 아쉬움과 분노, 불만을 표출할 때 그때 그녀는 또다시 놀라운 행동을 보입니다. 판결 후에 2달 만에 반대로 이 쿠도가 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1,500만엔 하나로 약 1억 3천만원 정도의 돈을 달라고. 나 무죄 나왔잖아. 나 죄 없는데 니네들이 나 이렇게 힘들게 했잖아. 그러니까 보상해줘야지. 그래서 결론은 사포로 지방법원 1억 3천만원까진 못 주고 1억 800만원 주는 걸로 최종 판정이 나요. 와, 이건 누가 봐도 범인 쿠도인데 결론은 무죄에다가 돈까지 받아 처먹은 거예요. 사건의 공소시효도 끝나고 딱 돈 받는 것까지 다 판결 나고 나서, 진짜 다 끝나고 나서 쿠도가 웃으면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다면 모든 사건은 해결됐을 거예요. 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그녀가 당시 사건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음을 나타내잖아요. 와, 결론은 이렇게 되면서 스미오 사건의 이제 화재 원인도 그렇고 요스케의 실종 사망 사건도 그렇고 미제 사건으로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명백한 용의자, 범인이 있는데 일본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을 뿐만 아닌 도리어 이 강력한 범인에게 돈까지 줬어요. 요스케의 삶은 영원히 9살에 갇혀버렸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요스케의 엄마가요, 스스로 엄청 자책했대요. 내가 그날 좀 더 빨리 아이를 혼자 못 나가게 제지시켰더라면, 만약 그날 아이를 혼자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이런 무서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질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사진, 황무지 같은 척박한 땅인데요.
또 하나의 사진을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푸른빛의 사진. 놀랍게도 앞서 보여드렸던 곳과 지금 이곳 같은 곳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척박한 땅을 초록빛으로 바꾼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닌 단 2사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기적을 만든 2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계신 2분이라는 겁니다. 양팔이 없는 지체 장애를 가진 자원치라는 분과 그리고 시각 장애가 있는 자하이샤, 이 2분이 힘을 합쳐 무려 15년 동안 만들어내신 거라고. 양팔이 없는 자원치가 나무를 지을 장소를 딱 정하면 그 다음에 시각장애가 있는 자하이샤가 땅을 파고 묘목을 심으면서 말 그대로 서로의 눈과 몸이 대주면서 기적을 만든 거예요. 이 2분은요 총 3만 제곱미터의 크기로, 그러니까 축구장 약 4개를 붙여놓은 크기, 엄청난 크기죠. 여기에 약 5천여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엄청나죠? 이 2분은요 2002년도부터 이렇게 이곳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쉽지 않았대요. 초기에는 계획은 했지만 묘목을 살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분은 나뭇가지를 꺾어 땅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 800그루의 나뭇가지를 땅에 심는데 성공하지만 800그루 중 살아남은 건 단 2그루 뿐이었다고. 하지만 2사람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양동이가 달린 막대기를 턱과 어깨에 끼고서 매일매일 나무를 심고 또 심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나자 황무지였던 이곳이 새파란 초록숲으로 변한 거예요. 이들의 땀과 노력이 만든 결과죠. 생활보조금과 장애인 수당으로 받는 36만원이 이분들의 1년 생활비 전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숱한 고난과 피땀으로 만들어낸 숲이기에 심은 이 나무를 절대 베어다가 팔지 않는다고. 이제는 또 다른 곳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른 황무지 개척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엄청 대단한 분들이시죠.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큰 일을 해내신 분들. 이 이야기에서 이분들에게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7년 7월 8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파나마 시티 해변이라는 곳으로 피서를 떠난 로버타 우르슬리. 그녀는 이곳에서 그녀의 엄마와 그리고 남편 그리고 2 아들과 조카까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피서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어린 2 아들이 조류에 휩쓸려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모습을 본 엄마 우르슬리는 만류하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바다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상황을 알게 된 남편과 그녀의 어머니, 조카들까지 모두 가족을 구하기 위해 다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거센 조류 물살에 이 우르슬리 가족 모두가 바다에 휩쓸려 빠져버린 거예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일촉즉발의 상황. 이때 갑자기 무언가가 이 우르슬리 여성을 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손을 잡고 만든 인간 로프였어요. 대단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도와준 덕에 이 우르슬리 가족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시 물에 빠진 이 가족들을 본 제시카와 데릭 이 부부가 기지를 발휘해서 당시 소리 막 지른 거예요. 여러분 서로 손과 팔을 잡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 로프의 길이가 무려 60m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손을 맞잡은 사람들만 무려 40명 이상이었다고 하는데 정말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사고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한 가족을 다 구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아직 우리 세상 살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빌리 레이 해리스. 이 남성은요, 어느 날 자신이 구걸하던 동전통 안에서 뜻밖의 물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값비싸 보이는 다이아 반지. 당시 빌리는 아싸 이게 웬 떡이냐 해서 바로 반지를 들고 보석 가게로 향했어요. 놀랍게도 이 반지는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찐! 그래서 실제 보석 가게 주인이 내가 한 400만원 정도 줄 테니까 나한테 이 반지 파세요 라고 제안까지 해요. 그런데 이 빌리 돌연 이 반지를 팔지 않고 그냥 가게를 나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고민을 했어요. 그냥 팔까?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이 반지가 소중한 반지이지 않을까? 나중에 찾으러 올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당시 예비 신부였던 사라 달링, 이 사라 여성은요, 며칠 전 거리에서 구걸하는 노숙자 빌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의 지갑을 탈탈 털어 빌리의 구걸통에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만 본인의 결혼 반지까지 다 넣어버렸던 거예요. 뒤늦게 반지를 구걸통에 빠뜨렸다는 걸 알게 된 사라, 바로 빌리를 만났던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하늘의 장난인가? 그녀가 딱 빌리를 만나러 왔을 때 이때 빌리 반지 판다고 보석 가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못 만났어. 어떡하지? 그녀는요, 절실한 마음으로 다음날 한 번 더 빌리가 있던 곳으로 가봅니다. 그런데 딱 이때 반지를 들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빌리를 만난 거예요. 당시 사라와 그녀의 남자친구는요, 이 빌리의 정직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보통 노숙자면 이거 그냥 팔아버렸을 텐데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이 고마움을 갚아주고 싶어. 착한 사람은 복 받아야지. 그래서 사라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빌리를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늘이 도와줘. 놀랍게도 이 모금 단 3개월 만에 19만 달러,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정도가 모인 거예요. 3개월 만에 2억. 사라와 남자친구 또한 이거 꿀꺽 안 합니다. 빌리도 꿀꺽 안 했잖아. 우리도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그대로 다 빌리한테 줘요. 그러니까 만약 빌리 보석 가게를 찾았던 그때 주인장 말대로 반지를 400만 원을 받고 팔았다면 거기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때 빌리 정직함을 지킨 덕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2억이 생긴 거예요. 2억이. 이뿐이게요. 더 대박인 게요. 당시 사건이 알려지면서 빌리가 미국의 유명한 아침 방송에 출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작진의 도움으로 우연히 연락이 끊겼던 가족들과 16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된 겁니다. 와, 가족을 찾은 거예요. 정직한 마음이 만든 기적이죠. 와, 그래서 오늘은 추석이기도 해서 훈훈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준비한 장애를 가진 두 남자가 만든 푸른 숲에 대한 이야기, 여러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한 가족을 다 구한 인간 로프 이야기, 그리고 정직함이 만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1995년 6월 9일 오전 8시 30분경 대만 화롄에 살고 있었던 황엄마의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해군에 입대한 지 한 달하고도 조금밖에 안 된 그녀의 아들 19살 황거장이었어요. 이때 이 아들이요,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막 펑펑 울면서 엄마, 오후에 배가 다시 출발하는데 제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전에 나 이 배에서 내릴 수 있게 좀 해줘요. 제발 살려달라고. 절망에 가까운 구조 요청을. 이때 이 엄마는요, 모든 남자들이 군대를 가죠. 그 군대 생활 당연히 쉽지 않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엄마, 그런 건지 알고 왜 그러냐고, 군대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냐고,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라고 설득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렇게 같은 날 밤 12시가 넘었을 때 또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군부대 조사관이 아들이 사라졌다고. 군부대 왈 1995년 해군함 난양호가 출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황거장 이병이 사라졌다. 아무래도 황거장이 탈영을 목적으로 바다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엄마는 이해가 안 됐어요. 같은 날 오전 불과 몇 시간 전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었잖아요. 그때 우리 아들 제발 배에서 내릴 수 있게 해달라면서 울고 있었거든. 군에 입대한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은 아들이 정말 군 생활이 힘들어 탈영을 목적으로 혼자 바다에 뛰어든 걸까? 배에 탄 다른 동료들이 우리 아들을 바다에 빠뜨린 건 아니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바다 한가운데서 탈영하겠다고 바다에 뛰어드는 바보가 어딨겠어요. 군부대는요, 출항하고 얼마 안 된 상태, 육지에서 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이 황거장이 헤엄쳐 육지로 도망가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 군부대에서는요, 아들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얼른 배에 있는 아들 짐을 모두 챙겨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 엄마는 벙쪘어요. 시신을 찾아준다거나 뭐 수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스스로 바다에 뛰어든 것 같다. 이게 끝이야? 짐 찾아서 나가라고? 여기서 더 이상한 점은요, 황 거장이 사라진 날 그때부터 해가지고 며칠 간격으로 고향집 플러스 황 거장의 친구들 여자친구에게까지 편지가 도착했다는 겁니다. 황 거장이 보낸 거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상병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날 때려 죽여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한다. 부대 내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 죽고 싶다. 힘들다. 상병이 억지로 펄펄 끓는 뜨거운 녹두국을 강제로 먹게 만들고 기름 넣고 물 넣으면 막 튀잖아요. 거기에 얼굴 대고 있으라고 하면서 소세지 튀기게 만들고 심지어 갑자기 자기한테 야, 너는 여기서 3가지 선택밖에 할 수가 없어. 살인당하거나 네가 스스로 죽거나 아니면 탈영해서 도망가거나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편지 속 내용으로 보아 이걸 적을 때 황 거장 되게 상태가 극한으로 치닫아 있는 듯 보였어요. 거기다 이 엄마가 아들 황 거장의 짐을 정리하면서 그가 직접 쓴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 내용 또한 가관인 거예요. 일기장에 상병이 협박만 한 게 아닌 오만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 참다 못한 황 거장이 더 높은 직위의 상사한테 이 사실을 보고한 거예요. 아, 제가 군대 용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상사라고 했는데 더 높은 직급의 이제 상관한테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를 괴롭힌 병사 징계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 끝나면 좋은데 애초부터 괴롭힌 새끼들이 징계 받는다고 뭐 정신 차리겠습니까? 오히려 황 과장 이 새끼가 꼬질렀다면서 앙심을 품은 거예요. 이때가 딱 항구에 도착했을 때였나 봐요. 이것들이 벼르고 있는 겁니다. 황 과장, 너 바다로 나가면 보자. 너 가만히 안 둔다. 너 뒤진다 진짜.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이 황 거장이 실종되기 며칠 전 사건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의 말대로 배가 바다로 출발. 그리고 채 얼마 되지도 않아 황 거장은 사라졌습니다. 황 거장이 배에 승선한 기간은 단 52일. 그는 군에서의 생활이 지옥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즐겁지 않다고. 사실 이 엄마는요,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서 좀 이상하다 느낀 부분이 있었어요. 약 50일 정도 군 생활하면서 중간중간 집에 오거나 이 엄마가 면회를 가고 했는데, 아니 볼 때마다 다리를 쩔뚝거려. 야, 너 왜 그래? 발을 딱 봤더니 화상이 늘 볼 때마다 발에 화상을 입어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황 거장은 이거 엄마 나 배 안에서 취사병으로 일하고 있거든. 음식 만들다가 뜨거운 거 떨어뜨려서 데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발생한 지금 여러 생각이 드는 거죠. 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황 과장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자폐 증상도 약간 보이면서 동료들과 잘 지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황 거장의 가족들과 친구들 맞받아칩니다. 군 입대하기 전 황 거장 항상 매사에 자신 있고 항상 웃는 아이였다.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철저히 다 세워놓고 정말 뭐든 긍정적으로 인간관계에도 아무 문제 없는 아이였는데 뭐가 어째? 군에서와 사회에서의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나? 무엇보다 황 거장은 어디 있는 걸까요? 정말 스스로 뛰어내린 걸까? 그가 실종되고 6일 뒤 중국 푸젠성의 어부들 눈에 군복을 입은 채 바다 위를 떠다니는 시신 항구가 들어옵니다. 확인 결과 황 거장이었어요. 소식을 들은 엄마는요, 대만에서 바로 중국 푸젠성으로 날라옵니다. 그리고 시신 확인하는데 맞아. 그런데 문제는 지금 중국 푸젠성에서 발견됐단 말이에요. 황 거장은 대만 사람이에요. 시신을 옮겨야 되는데 법상 그냥 못 옮기는 겁니다. 화장을 해야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화장하면 시신이 진짜 중요한데 이 증거 같은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본국으로 안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시신 여기저기 사진을 다 찍어놓고요. 화장을 해서 대만으로 가지고 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을 때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황과장 군부대에서 왕따 괴롭힘 당했네. 이 엄마 또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거가 없어. 군부대는 자기들은 그런 적 없다고 해버리니 일기장이 나오고 해도 별로 증거가 못 되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거라곤 군에 일관되지 않는 발언뿐이랄까? 군은요, 처음에 배가 항구에서 100m도 채 안 떨어졌을 때 황과장이 사라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6일 후 시신이 딱 나오니까 말을 바꿔요. 1300m 정도 떨어졌을 때 사라진 것 같다고. 그리고 이 군부대는요, 아예 처음부터 황과장 엄마한테 이 사실을 알릴 때부터 황과장이 바다에 스스로 몸을 던져 탈영한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뭐 정확히 모르는 건데. 그러면서 군부대 왈 스스로 탈영을 목적으로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죽은 것이기에 자기네들은 장례비를 지급해 줄 수 없다. 자, 여기서 부대가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낸 이유는요, 군대에서 순직하게 되면 이 원래 군대에서 돈을 장례비 포함 좀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순직이 아니잖아. 그러니 우리가 줄 필요 없지? 이거예요. 의문점은 또 있어요. 수많은 군인들의 마지막 목격담입니다. 초기 때 그를 마지막으로 봤었다는 목격자들은요, 황과장이 마치 탈영을 계획이라도 했던 듯 사라지기 몇 시간 전 그를 봤는데 사복을 입고 있더라. 아무래도 군복이면 육지로 갔을 때 바로 걸리니까 사복을 입고 배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뛰어든 것 같다. 시신 발견이 안 됐을 때 목격자들이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하지만 시신 발견됐을 때 황과장은요, 옷이 완전한 해군 군복이었습니다. 말이 달라. 사복 입고 있었다며. 군부대에서 주장하는 말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말이 안 되고 이상합니다. 지금 황과장이 자필로 쓴 일기장도 나왔어요. 거기에 다 적혀 있었단 말이죠. 가족들,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들까지. 하지만 죽어도 자기네들은 부대 안에서 폭행, 괴롭힘 없었대요.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그가 스스로 탈영하려고 뛰어내렸다가 죽은 거래요. 왜 죽은 자와 산 자들의 말이 다를까요?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황과장의 엄마가 감찰위원을 만날 때까지도 부대는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엄마는요, 감찰위원 앞에서 딱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 필요 없고 여기 당시 발견된 우리 아들 시신 사진입니다. 이 사진 확대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감찰위원이 뭐지? 하면서 그 사진을 확대하는데 여기서 그는 섬뜩한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12배로 시신 사진을 확대해 봤더니 커다란 모처럼 보이는 금속 조각이, 제가 심의상 그냥 잘라서 그 금속이 박힌 한 부분만 가지고 왔는데, 이 금속 이 목 같은 게 황과장 콧구멍 아래부터 해가지고 관자놀이 쪽까지 쭉 해가지고 이 못이 뚫고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야. 왼쪽 위에도 삼각형의 금속 목 같은 게 또 보입니다. 이거 뭘까요? 이거 뭔데 이 황과장의 머리에 막 박혀 있는 걸까? 배를 타는 직업이신 분들이나 같은 해군들은요, 이걸 보자마자 배 위에 고정시키는 그런 못 같은 게 있나 봐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캔버스 못이라고 했던가? 여튼 그거라고 합니다. 못. 황과장 머리에 박혀있던 2개의 금속 조각. 시신 사진을 분석한 법의학자는요, 머리에 이것이 황과장의 사망 원인이고 이외에 그의 몸 여기저기 구타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군부대 말대로 하면 황과장이 스스로 자기 머리에 금속 못을 박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절대 극단적인 선택 아니고 탈영하려고 뛰어내린 것도 아니고 이건 살인 아니면 사고사다. 하지만 군부대는요, 여전히 꿈쩍 안 합니다. 재수사하자고 해도 무시하고 자기네들은 말이 되든 안 되든 믿든 말든 스스로 뛰어내린 거라는 거예요. 아 몰라.
하지만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따위로 처리하면 어느 누가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론의 압박으로 사건 발생 6년 뒤 드디어 황거장 사건 재조사 들어갑니다. 이때 그의 유해를 다시 꺼내는데 앞서 그랬잖아요. 중국에서 발견되는 바람에 화장해서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다고. 가루. 경찰은요, 유골 단지에서 한 무더기에 잿더미를 쏟아냅니다. 재에서 의심스러운 잔여물을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골라내요. 하지만 한계가 있죠. 다 가루가 돼버린 상황에 뭘 더 알아낼 수 있겠어요. 군의 의혹이 너무 많아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론은요, 황거장 스스로 바다에 빠진 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이 엄마는요, 군부대에서 이렇게 막 밀고 나오는데도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들, 그 한을 생각하면서 버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녀는요, 어딘가에 또 누군가 우리 아들처럼 당하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 아들 같은 이런 사건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군인 인권 증진 협회를 설립합니다. 그러면서 수천 명의 장병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인정받아요. 그렇게 무려 15년 정도가 더 흘렀을 때 2016년 중요한 파일 하나가 공개됩니다. 파일. 그 내용은 황거장 사건, 그가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 다 알고 있었으면서 군부대, 군사법원까지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기록에는요, 증인,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보니까 황거장 사실 사건 발생 10시간 전부터 부엌으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고 있었어. 한 부사관은 그해 6월 3일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이죠. 밤 11시 50분경에 이 정씨라는 상병을 봤다는 거예요. 다짜고짜 앞에 있던 황거장한테 야, 엎드려 뻗쳐 라고 하더니 발로 세게 팍! 야, 너 요새 너무 나대. 야, 좋은 말로 할 때 앵같이 나대라. 너 그냥 뒤지기 싫으면. 이걸 부사관이 진술해 줬는데 부대에서 묵인. 또한 실종 전날 다른 군인이 정씨와 왕씨 상병을 봤다는 거예요. 황거장을 데리고 주방으로 가더라. 뭔가 싶어 따라가 봤더니 이 왕씨와 정씨가 황거장을 가운데 두고 주방에서 다짜고짜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 찍고 황거장의 왼발에 팔팔 끓는 녹두탕을 붓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군인도 이렇게 증언해줬는데 이것들이 묵인. 이걸 확인했을 때 이 엄마의 마음이, 실제 이 엄마 인터뷰에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고. 내 아들이 그 50여일 동안 얼마나 그 가둬진 배 안에서 지옥을 경험했을지, 얼마나 혼자 울었을지. 황거장은요, 혼자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싶으니까 도와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무시, 오히려 가해자들을 더 자극시켰죠. 말해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여러분, 황거장 해군이었어요. 배를 타잖아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버리면 편지를 보내기도 전화를 하기도 힘들대요. 그러니까 항구에 가까이 왔을 때, 땅을 밟았을 때 편지도 다 보내놓고 밀린 전화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것들이 폭행하다 걸렸을 때, 야, 황거장, 너 바다로 나가면 보자, 막 벼르고 있었던 것도 이 이유입니다. 사건 당일 엄마한테 구조 요청할 때도 이 황거장이 그랬잖아요. 오후에 배가 출발하니까 그 전에 나 배에서 내릴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것도 이 이유예요. 배가 바다로 나가버리면 난 진짜 도움 청할 사람도 아무런 방법이 없거든. 자필로 쓴 일기장에 자필로 쓴 편지들, 15년이 넘어 중요 문서까지 공개가 되면서 사실상 그날 폭행이 있었다는 증거, 이 정도면 뭐 사실로 확인된 거 아닌가? 부대에서 묵인한 거, 이거 정확하게 확인된 거 아닌가 싶은데, 결론은 이 사건, 배에 탄 장교들 심한 비난받고 가벼운 처벌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16년 가오슝 지방법원, 기록이 모두 발견되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네. 고로 이 사건은 기각. 끝. 실제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은요, 2018년 다큐멘터리 영화 외로운 군대라고 제작까지 됐대요. 와, 이 엄마는요, 해군의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진심 어린 사과. 이 사건이 1995년 벌어졌거든요. 내내 안 하다가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올 때쯤 이 군부대 해군 사령관이 처음으로 이 엄마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죽은 황 과장에게도 그의 엄마에게도 죄송하다고. 와, 몇십 년이 흘러서. 하지만 왜 내 아들 머리에 긴 못이 꽂혀 있었는지는 끝내 풀리지 못한 채 남아버렸어요. 와, 이런 찜찜함이 있나. 약간 다른 사건들도 그렇지만 군대가 얽히면 어느 나라든 뒤에 마무리가 항상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사건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황 과장의 머리에 긴 못 같은 게 여러 개 박혀 있었던 걸까? 억울해서 눈이나 감았겠습니까? 아직도 바다 위를 헤매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대만의 해군에서 발생했던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국 북서부에 살고 있었던 10대 소년 티어너는 2018년 말 친구들과 놀다가 우리도 10대 때 많이 하는 그것, 바로 진실게임을 하게 됩니다. 보통 진실게임을 하면 야, 너 나 좋아하냐? 너 내가 사귀자고 하면 사귈 거야? 이런 10대스러운 상큼한 대화들이 오가게 되는데 이때 이 진실게임은 친구들 또한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친구 한 명씩 진실게임을 시작했고 그렇게 웃으면서 잘 하다가 티어넌의 차례가 됐습니다. 티어넌에게 향한 질문은 전형적인 내 인생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비밀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이때 함께했던 친구들은요, 이런 형식적인 질문이 말도 안 되는 대답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티어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비밀, 내가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거? 이 대답을 듣는 순간 분위기가 어느 정도 상상이 되죠. 쌀랑해졌겠죠. 지금 애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친구들은 티어넌의 대답에 말문이 막혔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제대로 안 해? 그랬더니 티어넌이 진짠데 우리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길래 어떻게 하면 할머니가 조금 편해지실까 생각하다가 그냥 죽였어. 이때 친구들에게 한 말은 할머니를 위해 죽였다, 할머니를 편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 죽였다 했지만 정말 이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지른 살인이었을까요? 당시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요,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각자 마음속으로 티어넌을 경계만 더 했을 뿐 그냥 겉으로는 하하하 너 진짜 웃긴 말도 잘한다 야 하면서 웃으며 넘겼습니다. 꺼림칙한 말이다 보니 그 누구도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굳이 확인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넘긴 거죠.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 2019년 5월 9일 티어너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정신상담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상담사와 얘기하면서 자신의 힘든 문제들을 털어놓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이상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 근데 곧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들 몇 명이 제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이 말에 당연히 상담사는 비밀이 뭔데요? 나한테도 말해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티어넌이 똑같아요. 제가 할머니를 죽였거든요. 이 소리 들은 상담사는 놀래서 티어넌,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죽였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선 여기까지만 상담을 할까요? 깜짝 놀래서 상담을 중지시킵니다. 그 후에 일주일이 더 지나 다시 한번 티어너는 정신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데
이때 자기 의붓 아버지와 같이 와요. 그리고 자기 의붓 아버지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티어너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털어놓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사실 제가 치매에 걸린 94세 의붓 할머니, 친할머니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온 의붓 아버지의 엄마를 내가 죽였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들 상담 받는데 같이 왔다가 이 의붓 아버지는 너무 놀랬겠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티어너는 어떻게 할머니를 죽였는지 상세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2018년 5월에 벌어졌습니다. 5월 28일 혼자 살고 있었던 의붓 할머니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사망하신 겁니다. 당시에 할머니는 아파트에 갇혀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때 이 소리를 이웃 주민들이 모두 들었어요. 하지만 끝내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화재 사건은요, 할머니가 혼자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시다가 담뱃불이 어딘가에 붙어 화재가 시작됐고 고령이셨다 보니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하셨구나, 이거 사고사구나 라고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티어넌 말로는 자기가 그날 할머니 집에 찾아가서 할머니가 잠깐 무언가 할 때 커튼에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곤 할머니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출구란 출구를 다 잠그고 막았다는 겁니다. 절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안에서 죽게끔. 이런 모든 사실을 상담사한테 고백을 했고 의붓 아버지 또한 모두 그 자리에서 생생하게 듣게 됩니다. 엄청 충격이었겠죠. 당연히 바로 경찰에 신고가 됐고 경찰이 티어넌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조사하게 되는데 거짓말이길 바랬지만 티어넌의 말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증거들이 쏙쏙 나온 겁니다. 충격적인 게 티어넌의 방 안에서 사망한 할머니의 집 평면 도면 그려놓은 게 나온 거예요. 할머니의 집 도면을 엄청 상세하게 그려놨네. 거기다 그 도면에 은신처, 차단할 출구, 범행 후에 내가 주장해야 될 알리바이, 할머니는 집 열쇠나 창문 열쇠 등 이런 거를 어디에다가 자주 두시는지, 어떻게 내가 그걸 훔칠 건지 등등 다 적혀있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오싹할 정도로 치밀하고 계획적이게 할머니를 죽이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치밀하게 다 짜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것뿐만이 아닌 경찰이 티어넌의 컴퓨터를 뒤져보는데 와, 이것도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 컴퓨터 안에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살생부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었고요. 그중 한 명의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하기 위한 정교한 계획서까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냅뒀다면 또 죽였을 거란 거죠. 이놈 머릿속에는 이런 살인 계획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살생부까지, 추후에 살인 계획까지 치밀하게 작성했음에도 이 티어너는 친할머니를 죽인 후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2018년 6월 자기 컴퓨터로 절망으로 가득 찬 살인자, 나는 살인자다, 그리고 나는 지옥에 간다 라고 검색한 것도 확인됐어요. 그리고 이런 티어넌의 죄책감이 친구들과의 진실 게임에서나 정신상담사에게 모든 걸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망한 할머니의 아들인 티어넌의 의붓 아버지와 티어넌의 의붓 삼촌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의붓 삼촌은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원인이 사고사도 아닌, 병사도 아닌 가까운 손주에게 살해당했다는 건 너무 역겹고 말도 안 되게 충격적입니다. 우리 엄마를 죽인 살인자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네요.
부모를 잃은 것은 항상 힘든 일이지만 그런 극악스러운 행동으로 부모를 뺏긴다면 그건 정말 진심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데요. 이 돌아가신 피해자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몇 번이고 자기 아들들한테 티어넌이 이상하다고 날 죽일 것 같다라는 듯이 얘기를 했었대요. 손주 티어넌이 이상하다고. 그런데 그 말을 아들들은 그냥 흘려들은 거예요. 엄마, 무슨 손주가 엄마를 죽여. 엄마가 치매가 오더니 이상해졌네. 아니, 손주가 자기 을붓 할머니를 죽일 거라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 이 아들들은 엄마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걸 후회한다고 얘기했다는데, 재판부에서는 할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불이 났고 연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모든 문이 잠겨 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느꼈을 공포는 상상하기 어렵다 라면서 결론적으로 티어넌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티어넌이 할머니를 죽인 이유는 자기 말로는 치매 때문에 할머니가 힘들어해서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다 하지만 솔직히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랬다면 살생부나 여성을 스토킹해서 죽일 계획서? 이딴 거 만들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할머니를 죽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죽여보고 싶어서 죽인 거예요. 만만하니까, 노인이니까. 와, 이 할머님은 사건 전부터 무언가 느끼고 아들들에게 손주 티어넌이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을붓 손주가 을붓 할머니를 죽인 사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건지 할머니를 그렇게 죽이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이곳저곳에 자백을 했고 그 자백으로 인해 잡힌 거거든요. 정말. 그래서 오늘은 2018년도에 벌어진 끔찍한 살인마 티어넌 덴톤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